어떤 불행은 되물림이라는 걸 아세요? 가령 자기 처자식을 때리는 남자는 거슬러 올라가면 대부분 그 아비가 똑같은 사람이었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는 부부 역시 어린 시절 가정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죠. 물론 부모를 반면교사 삼아 그렇게는 안 살아야지 다짐하고 실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공하기보단 실패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만요. 저도 그랬어요. 절대 엄마 아빠처럼 불행한 결혼 생활은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는데 끝내 실패하고 말았죠. 제가 기억하는 부모님은 늘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엄마는 아버지의 가부장적인 성향과 무심함을 못 견뎌 했고요. 아버지는 엄마의 자유분방함과 예민함에 치를 떨었죠. 결혼 후 줄곧 가정주부로 살았던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회사를 다니다 보니 집안일에도 좀 소홀해지고 때론 회식이다 야근이다 해서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들도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아버지는 엄마에게 화를 냈어요. 내가 벌어다주는 돈이 부족해? 아니면 내가 언제 당신한테 돈 벌어오라고 한 적 있어? 그냥 집에서 얌전히 살림이 날 것이지 왜 밖으로 싸돌아다니길 싸돌아다녀? 싸돌아다닌다니? 내가 당신 일하는 거 보고 그딴 식으로 말하면 좋겠어? 나도 일하는 거잖아. 회사 다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놈의 회사를 왜 다니냐고. 내가 달에 가져다주는 돈이 얼만데. 내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면 말을 안 해. 나 사업하는 사람이야. 집사람 내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그래? 당장 이번 주에도 거래처 사람들 집으로 초대하기로 했는데 당신이 없으면 어떡하냐고? 그냥 밖에서 만나면 되잖아. 나 전부터 당신이 사람들 집으로 끌고 오는 거 싫었어. 아무리 일하는 아주머니가 있다고 해도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데 어쩜 그렇게 날 하나도 배려 안 해? 뭐? 배려? 내가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밖에서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알면서 고작 집에서 손님들 대접할 음식 좀 만들라고 했다고 배려 어쩌고 하는 말이 나와? 내가 언제 먹여 살려달라고 했어? 당신하고 결혼만 안 했어도 나 혼자 회사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야. 어쩌다 당신 같은 인간하고 결혼해서 나 더는 못 참겠어. 우리 이혼하자. 결국 제가 12살 되던데 부모님은 서류상으로 남남이 됐어요. 저는 엄마를 따라가고 싶었는데요. 엄마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미정아 미안해. 근데 엄마는 너희 아빠에 비해 가진 것도 없고 엄마 따라가면 네가 고생만 할 거야. 그러니까 아빠랑 살아. 응? 싫어. 난 엄마 따라갈래. 엄마가 더 좋단 말이야. 늘 일에 바쁜 아버지는 제게 어렵고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와 단둘이 사느니 엄마와 살고 싶었죠. 하지만 엄마는 단호하게 절 거절했어요. 글쎄 안 된다니까. 엄마가 지금 당장은 널 데려갈 여력이 안 돼. 그러니까 아빠랑 살아. 엄마 왜 그래? 내가 잘못했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엄마 말도 잘 들을게. 그러니까 나도 데려가. 안 된다면 안 돼. 엄마도 엄마 인생 살아야지. 너도 너희 아빠처럼 엄마 발목 잡아야 속이 시원하겠니? 여기서 아빠랑 살면 너도 더 행복할 거야. 그러니까 다신 엄마 찾지 마. 엄마는 울고불고 하는 저를 방 안에 가둬두고 그대로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그때의 기억은 제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는데요. 처음엔 엄마가 참 원망스러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 입장에선 저를 책임질 수 없으니 일부러 더 모질게 굴었던 거겠다 싶지만 어쨌든 당시 어렸던 저는 큰 상처를 입었고요. 엄마는 물론이고 아버지에게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죠. 아버지와 있을 땐 묻는 말 외엔 말도 잘 안 했고요. 되도록이면 밥도 따로 먹으려고 했네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택한 문제 해결 방식은 단순했어요. 단순하다 못해 폭력적이었죠. 바로 제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재혼을 하신 거였네요. 인사해라 미정아. 이쪽은 네 새엄마 될 사람이랑 네 새오빠야. 어느 날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난 새어머니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새어머니 역시 한번 갔다 온 사람이었고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키우고 있었죠. 네가 미정이구나. 네 아빠한테 들은 대로 예쁘게 생겼네. 앞으로는 아줌마가 미정이 엄마가 돼줄게. 잘 부탁해. 그리고 이쪽은 박정훈이라고 너보다 2살 많은 오빠야. 정훈아 뭐해? 미정이한테 인사해야지. 안녕. 앞으로 잘 부탁한다. 살갑게 웃는 새어머니와 어색한 태도로 손을 내미는 새오빠를 보고 있자니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새오빠의 손을 그대로 거칠게 쳐내버리고 제 방으로 뛰어 올라갔죠. 아니 저 녀석이! 박미정 너 거기 안 서!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리장머리야? 달려와 절 붙잡아 세운 아버지는 마구 화를 냈어요. 이럴 땐 죄송하다고 사과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러기엔 아버지에게 받은 배신감과 상처가 너무 컸죠. 아버지야말로 나한테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엄마가 집 나간 지 얼마나 됐다고. 아버지한테 부인이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울 수 있는 부속품이에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어디 애비 앞에서 버르장머리 없이. 왜요? 저도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럼 자식도 저 정훈인지 뭔지 아는 사람으로 갈아치우세요. 그럼 되겠네요. 이 자식이 진짜. 아버지는 결국 손을 뻗어 제 뺨을 때렸어요. 그러자 놀란 새어머니와 새오빠가 달려와 아버지를 막아섰죠. 석중씨 왜 이래요? 진정하세요. 미정이도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러는 걸 거예요. 석중씨가 어른으로서 이해해줘야죠. 맞아요. 흥분하지 말고 말로 하세요. 네? 제 눈엔 모자의 그런 꼴도 아버지에게 잘 보이기 위한 가증스러운 연기로만 보였어요. 저는 제 앞을 막아선 새오빠를 밀어내고요. 그대로 방으로 올라와 문을 걸어 잠갔죠. 그 뒤로 저는 집에서 줄곧 겉돌기만 했어요. 집은 오직 잠자는 용도로만 쓰고요.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와 친구 집, 카페 같은 곳에서 보냈네요. 어떻게든 제 마음의 문을 열어보려던 새어머니와 새오빠도 결국 저를 포기했죠. 아버지는 뭐 늘 그렇듯 몇 번 화를 내다 관심을 꺼버렸고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엔 독립에 대한 열망이 가득해졌어요. 내 편 하나 없는 집을 벗어나 저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았고요.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집을 나왔는데요. 사실 독립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어쩌면 가출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지도 모르는 초라한 홀로서기였어요. 모아둔 돈으로 구한 원룸은 제 한 몸 누이면 꽉 찰 만큼 작은 공간이었고요.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무슨 일이든 해야 했죠. 아버지가 제가 집을 나갔다는 걸 알자마자 모든 경제적인 지원을 다 끊어버렸거든요. 당장 집으로 돌아와. 안 그럼 네 대학 학비고 뭐고 한 푼도 못 준다. 알아들어? 아버지는 돈으로 제 목줄을 쥐려고 했어요. 새어머니도 저를 어떻게든 달래려고만 했죠. 미정아, 너희 아버지 고집 알잖니? 일단은 집으로 들어오렴. 독립은 대학 졸업하고 해도 늦지 않잖아. 아니요, 싫어요. 그깟 대학 차라리 안 가고 말지 뭐. 어차피 제가 가고 싶던 곳도 아니고 아버지가 넣으라고 해서 넣었을 뿐인걸요. 결국 저는 합격했던 대학 진학을 포기했어요. 아버지는 언제나 저를 보면서 누굴 닮아 그 모양이냐고 화를 내셨지만 제 질긴 쇠고집이 어디서 왔겠어요. 학업을 포기했으니 선택할 수 있는 건 취업뿐이었어요. 안 그래도 독립 후 돈이 절실했던 저는 여기저기 닥치는 대로 이력서를 냈죠. 이렇다 할 기술도 경력도 없었지만 그래도 젊음이 한 미천이 돼서요. 다행히 한 중소기업에 격리로 들어갈 수 있었네요. 물론 월급이 쥐꼬리라 그것만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서요. 주말엔 따로 카페 아르바이트도 해야 했어요.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숨막히는 집을 탈출한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저는 아예 아버지와 연을 끊을 작정으로 연락처도 바꾸고요. 식구들 생일에든 명절에든 절대 집으로 찾아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로 혼자가 되자 뼛속 깊이 스며드는 외로움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 자꾸만 눈물이 났고요. 저를 버리고 떠난 엄마 생각이 났어요. 고민 끝에 저는 외할머니에게 연락해 엄마가 있는 곳을 수소문했는데요.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이제 와서 뭐하러 네 엄마를 만나려고. 괜히 잘 살고 있는 사람 건들지 마라. 그러지 말고요, 할머니. 제발 엄마한테 제 얘기 좀 해주세요. 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도 분명히 절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저 하나뿐인 엄마 딸이잖아요. 네? 하나뿐인 딸은 무슨. 너희 엄마 진작에 재혼했다. 너만한 딸도 키우고 있어. 외할머니의 말은 폭탄이 터진 것처럼 저를 뒤흔들어 놨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엄마가 아빠처럼 날 배신했을 리 없다고 생각했죠. 외할머니가 엄마랑 날 못 만나게 하려고 거짓말한 게 분명해. 고민하다 다른 외가 친척들에게 연락해 엄마의 행방을 수소문했어요. 다행히 이모로부터 엄마가 살고 있는 집 주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회사에 하루 휴가를 내고 무작정 그곳으로 찾아갔어요. 그만큼 간절했으니까요. 엄마가 살고 있는 집은 멋진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인터폰으로 일하는 아주머니가 응대하더군요. 누구시죠? 저 김예순의 딸 박미정이에요. 엄마 나야, 미정이. 엄마 안에 있지? 무작정 엄마를 찾아 불렀어요. 일하는 아주머니가 당황한 것도 잠시. 이내 대문이 열리면서 엄마가 달려 나오더군요. 아니 미정아, 너 대체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무려 8년 만의 재회였어요. 하지만 엄마는 반가워하긴커녕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밀어내더군요.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 얼른 돌아가. 엄마는 나 안 보고 싶었어? 난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온 건데. 알겠으니까 오늘은 일단 돌아가, 응? 엄마 재혼했다는 게 진짜야? 거짓말이지? 나 말고 다른 딸이 생겼다는 것도 사실 아니지? 얘가 진짜... 엄마가 이새를 악문 순간 뺨에서 불같은 통증이 느껴졌어요. 엄마가 손을 뻗어 제 싸대기를 때린 거였죠. 저는 아릿한 통증에 그대로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엄마, 도대체 왜... 그러게 돌아가라고 했잖아. 양육권이고 친권이고 다 네 아빠한테 넘긴 지가 언젠데 왜 또 날 이렇게 찾아서 못살게 구니? 너나 네 아빠는 아주 똑같아. 내가 잘 사는 꼴을 못 보지 아주. 엄마, 그런 눈으로 나 보지 마. 네 아버지랑 똑같은 얼굴로 날 쳐다보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줄 아니? 당장 너네 집 가. 그리고 다신 찾아오지 마. 난 너 진작에 마음에서 묻었으니까. 그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제게 모질었는지. 엄마는 아버지가 너무 끔찍했던 나머지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고 태어난 저도 싫었던 거예요. 저는 아버지와 외모고 성격이고 판박이었으니까요. 홀로 씩씩거리던 엄마는 그대로 몸을 돌려 대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정원에 나와 있던 누군가를 보고는 흠칫하더군요. 지은아, 왜 나와 있었어? 추운데 얼른 들어가. 쟨 누구예요? 엄마? 엄마한테 나만한 딸이 있는 줄 몰랐는데. 맞아요. 그 누군가는 다름 아닌 외할머니가 말한 엄마의 의붓딸이었어요. 엄마의 재혼 상대가 데려온 딸이었는데 교복을 입고 있는 걸로 보아 저보다 한두 살 어려 보였죠. 딸은 무슨 그런 거 아니야. 얼른 들어가자. 당황한 엄마가 그 의붓딸의 손을 다정하게 잡았어요. 그리고는 그 애를 데리고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혼자 남겨진 저는 한참을 우두커니 그 앞에 서 있었었네요. 혹시라도 다시 엄마가 밖으로 나와주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기대를 품고 말이죠. 그날 이후 저는 천혜고아가 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아버지에게도 또 엄마에게도 버림받았다는 생각 때문일까요? 사는 게 지옥 같았어요. 그렇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용기는 또 없어서요. 매일 출근하면서 이대로 차에 치였으면 하는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제가 달라진 건 주말에 일하는 카페에서 만난 한 남자 때문이었어요. 늘 카페라떼 한 잔을 시켜 책을 읽고 가는 손님이었는데요.
하루는 그 남자가 제게 연락처를 묻더군요. 전부터 좋아했다고. 곧 자기 생일인데 밥 한번 같이 먹지 않겠냐고요. 그동안 연애인 도통 관심이 없던 저였는데요. 무언가 삶의 변화를 줄 새로운 계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허락했고요. 그렇게 그 남자와 따로 만나 저녁을 먹었죠. 남자는 놀랍게도 인근 의과대학에 다니는 의대생이었어요. 목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달리 좋은 의사가 되고 싶다는 멋진 포부를 지닌 사람이었죠. 저는 순식간에 그 남자에게 빠져들었고요. 불같은 연애를 시작했어요. 저희 집이 남자친구 대학하고 가깝다 보니 남자친구가 자고 가는 날이 많았는데요. 나중엔 아예 동거처럼 같이 살다시피 하게 됐고요. 그러다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남들 하는 것처럼 제대로 된 결혼은 아니었어요. 애가 생겨서 식은 생략하고 부랴부랴 혼인신고만 한 거였거든요. 당연히 부모님에게도 따로 알리지 않았고요. 솔직히 혼전 임신으로 갑자기 결혼하게 됐을 때만 해도 너무 불안했어요.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가 될 자신이 없었거든요. 좋은 엄마가 될 자신은 더더욱 없었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애는 생겨버렸고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남편은 책임감이 있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연애 때나 결혼 이후나 한결같이 제게 잘해줬고요. 공부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갓 태어난 딸을 예뻐해줬죠. 남편이 어릴 때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셔 줄곧 홀어머니 손에서 자랐는데요. 그래서인지 자기 자식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다는 열망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학교에서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들어와서도 꼭 딸아이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자려고 했죠. 우리 새별이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학교 졸업만 하면 더 많이 놀아줄 테니까. 자기도 참. 의사 되면 더 바빠지지 않겠어? 인턴이나 레지던트들 보면 아예 집에도 못 들어간다던데. 아, 그런가? 이게 뭐냐? 아빠가 돼가지고. 늘 딸 자는 얼굴만 보고. 나중에 의사 되고 더 바빠지면 새별이가 나 미워하는 거 아니야? 같이 보내는 시간이 중요한가? 그만큼 더 많이 사랑해주면 되지. 자기한테도 미안해. 요즘 시험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남편은 늘 저와 딸에게 미안해했어요. 무심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저로선 그런 남편이 참 고맙고 좋은 사람 같았죠. 그래서 저도 아내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남편 삼시세끼는 꼬박꼬박 차려줬고요. 청소나 빨래 같은 집안일도 되도록이면 혼자 다 해결하려고 했네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도 한계에 부딪혀서요. 결국 남편 고향에서 혼자 살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솔직히 좀 불편했지만 그래도 살림과 육아를 거들어 주셔서 한숨 돌릴 수 있었죠. 어머님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요즘은 회사에 눈치도 안 보이고 살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도움이 된다니 다행이구나. 앞으로 새별이나 살림은 신경 쓰지 말고 넌 일에만 집중하거라. 칠성이 밥도 앞으로 내가 차려줄 테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해야죠. 됐으니까 너도 집에 오면 푹 쉬어. 안 그래도 칠성이 학비를 네가 다 대고 있는데 애미로서 미안해서 그래. 결혼 후 제가 남편 학비를 책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었어요. 사실 시가가 썩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거든요. 시장통에서 장사하던 시어머니가 허리 디스크로 몸져 누우면서부턴 가세가 더욱더 기울었죠. 그래서 남편도 경제적인 문제로 몇 번 휴학을 한 상태였는데요. 최대 휴학 횟수가 정해져 있어서 더는 휴학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아예 진지하게 의사 되는 걸 그만둘 생각도 했는데요. 그런 남편을 설득한 게 바로 저였어요. 여보, 당신 어릴 때부터 꿈이 뭐였어? 어렵고 아픈 사람들 돕는 훌륭한 의사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 그 꿈 이루려고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의대에 들어갔는데 이제 와서 포기하면 너무 아깝지 않아? 그렇긴 한데
내가 혼자도 아니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어머니도 아프시고 당신이랑 새별이도 있고. 지금이라도 그냥 일반 회사 들어가서 돈 버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내가 왜 당신이 책임져야 할 사람이야. 나도 성인이고 지금 회사 다니면서 돈 잘 벌고 있는데. 난 이 부부란 서로 발맞춰가면서 함께 걷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힘들 때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평생의 동반자. 그러니까 학비 걱정은 하지 마. 내가 일을 늘려서라도 어떻게든 대줄 테니까. 여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고맙긴. 나중에 당신 의사 되고 나면 제대로 은혜 갚으라고 할 거거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의대 학비라는 게 정말 만만치가 않거든요. 특히 남편이 다니던 대학은 사립대라서 1년 학비만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의과대학은 일반 대학과 달리 무려 6년을 다녀야 하는데 말이죠. 어디 그뿐인가요? 수많은 교재비에 실습비, 거기에 남편이 먹고 입는 데 들어가는 생활비까지 아무리 회사에서 죽어라 이래도 돈이 부족해서요. 퇴근 후엔 따로 고깃집 불판 닦는 아르바이트를 하고요. 주말에도 카페 아르바이트를 계속했네요. 이렇게 글로 줄줄이 적고 보니 새삼 어떻게 그러고 살았나 싶어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집안 살림과 딸애를 봐줬다고 해도 제 젊음과 건강을 갈아넣는 짓이었죠. 일하다 코피를 쏟은 적도 여러 번이었고요. 밥을 제때 못 먹고 화장실도 제때 못 가니 만성 위염과 방광염으로 고생도 많이 했어요. 말 그대로 하루하루 몸이 망가져가는 게 느껴졌죠. 그래도 남편이 의사만 되는 것만 생각하면서 꼭 참았어요. 어쨌든 대한민국 의사라는 게 벌이도 인망도 보장되는 직업이잖아요. 남편이 의사만 되고 나면 그때부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죠.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그토록 기다리던 그날이 제게 지옥 같은 악몽을 선사해 줄 줄은 말이죠.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그날은 남편이 무사히 의대 본과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날이었어요. 이미 그 직전에 본 의사 국가고시에도 당당하게 합격한 상태였죠. 중간에 남편이 군대도 다녀오고 학점 문제로 한 학기를 더 다니는 등 여러 문제가 있어서요. 장장 10여 년 만에 드디어 남편이 학교를 졸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도 기분이 남달랐어요. 기쁜 마음으로 졸업식에 참석해 사진도 많이 찍고요. 큰맘 먹고 고급스런 고깃집에서 갈비도 뜯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남편이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하더군요. 지금 과 애들끼리 모여서 술 한잔씩 하고 있나 봐. 다들 나도 빨리 오라고 성화네. 그래? 그럼 얼른 가봐. 그래도 너무 늦으면 안 돼? 케이크 사놨거든. 이따 저녁에 우리 가족끼리 축하 파티 해야지. 그래, 알겠어. 그럼 먼저 새별이 데리고 들어가. 날이 날인 만큼 좋은 마음으로 남편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단둘이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갑자기 일하던 카페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정씨, 오늘 회사 하루 쉰다고 했지. 혹시 그럼 대타 뛸 수 있나? 갑자기 알바 빵꾸가 나서 말이야. 부탁 좀 할게. 오래 일했던 만큼 사장님이 제 편의도 많이 봐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때마침 남편도 술자리 때문에 늦게 오겠다. 가서 도와드리겠다고 했죠. 시어머니도 딸애는 자기가 보고 있을 테니 흔쾌히 다녀오라고 하시더군요. 바로 카페로 달려가 대타를 뛰었어요. 사장님이 고맙다면서 조각 케이크와 쿠키 몇 개를 손에 쥐어주더군요. 감사하다 인사하고 집으로 달려왔는데요.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봐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어머님? 어머님 집에 안 계세요? 결국 직접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딸은 작은 방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안방 화장실 쪽에서 물소리가 들리는 걸로 보아 씻고 계신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도 일단 거실 화장실에서 샤워 후 다시 시어머니가 계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다녀왔다는 인사를 하려고 말이죠. 그런데 그때
반쯤 열린 화장실 문틈새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아들, 잘 놀고 있어? 집엔 언제쯤 들어올 거야? 아무래도 남편과 통화 중인 것 같았어요. 통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려고 그 앞에서 우두커니 서 있었는데요. 남편에게 기특하다, 대견하다 이런저런 말들을 늘어놓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미정이? 걘 카페 모테타 뛴다고 나갔다. 지 CM이라 아주 봉으로 보는 건지 뭔지 이젠 지 딸년 떠넘기는 게 아주 자연스럽다니까? 에휴, 허리 아픈 지 CM이는 생각도 안 하는 거지. 그 순간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멍해졌어요. 시어머니가 뒤에서 저를 그런 식으로 흉보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렇게 힘드셨으면 말을 하지. 그럼 일을 줄여서라도 딸에는 제가 봤을 텐데. 사실 저라고 뭐 좋아서 딸을 시어머니에게 맡긴 게 아니잖아요. 나가서 돈 버느라 그런 거지. 그런 제 마음도 몰라주고 뒤에서 남편에게 제 욕을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이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경악스러운 일은 그 다음이었어요. 남편이 하는 말을 가만가만 듣고만 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그러더군요. 그 여자애도 같이 있다고? 그럼 더 늦어도 되지. 아예 하룻밤 자고 와도 돼. 집에서 미정이 걔랑 하는 파티가 뭔 의미가 있다고. 어차피 곧 갈라설 건데. 아들, 어떻게든 그 여자애 꼭 잡아야 해. 알지? 의사 됐으니 며느리도 의사 며느리로 교체해야지. 그래야 격이 맞을 거 아니야. 고졸에 집에서도 버림받은 천출이랑 네가 가당키나 하니? 애초엔 이 대학 학비 아니었으면 결혼도 안 시켰을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고 두 손이 덜덜 떨렸어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걸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 저는 불안함을 참지 못하고 벌컥 화장실 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고요. 저와 두 눈이 마주치곤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아니 미정이 네가 어떻게... 벌써 퇴근한 거니? 어머님, 지금 그 이하고 무슨 얘기를 나누신 거예요? 그 이한테 다른 여자가 있나요? 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난 그냥... 제가 똑똑히 들었으니까 거짓말할 생각 마세요. 말씀해보세요. 그 사람한테 다른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 이하고 뒤에서 절 고졸이니 천출이니 하고 무시하고 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핸드폰에 대고 남편에게 얼른 집에 와야 할 것 같다 얘기하곤 전화를 끊더군요. 미정아, 곧 칠성이 온다니까 칠성이랑 둘이 얘기해라. 난 더 할 말 없으니까. 어머님, 얘기해 주세요. 그동안 줄곧 저를 속으론 무시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어머님이 어떻게 제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그동안 그이 학비 번다고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얘 좀 봐. 누가 보면 뭔 몇 억 보태준 줄 알겠네. 그깟 학비 얼마나 한다고 그래. 우리 칠성이가 의사 돼서 돈 벌기 시작하면 바로 갚을 수 있는 푼돈인걸. 너 행여나 학비 들먹이면서 칠성이 발목 잡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알겠니?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는 여자는 매력 없어. 이혼할 때 하더라도 깔끔하게 물러서 줘야지. 이혼이라뇨? 전 그 사람이랑 이혼 안 해요. 아니 못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혼을 해요? 지금 그 사람 의사 됐다고 정말로 저 쫓아내려는 거예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한창 신랑이 아닌 신랑이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리면서 남편이 나타났어요. 술을 꽤나 마셨는지 얼굴이 불쾌했고요. 비릿한 알코올 냄새가 코를 찔렀죠.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언성을 높였어요. 저기 지금 어머니한테 뭐 하는 거야? 됐으니까 나랑 얘기해. 그래, 나도 바라던 바야. 당신이 얘기해봐. 당신 정말로 의사 되고 나면 나랑 이혼할 작정이었어? 다른 여자한테 갈아탈 생각이었냐고? 아까 어머님이랑 통화하는 거 다 들었으니까 자발될 생각 말고 솔직하게 말해. 그러자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셨어요. 미정아, 일단 흥분을 좀 가라앉혀.
진정 좀 하라고. 난 충분히 진정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얼른 말해. 말하라고! 의사 되고 나면 작정하고 너랑 헤어진다든가 할 생각은 없었어. 내가 그런 쓰레기로 보여? 다만 같이 공부하던 동기한테 얼마 전에 고백을 받았어.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흔들리더라. 자꾸 걔한테 눈이 가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웃음이 나고. 그때 깨달았어. 내가 걔를 사랑한다는 걸. 뭐? 사랑?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그럼 난 뭔데? 원래 사람 마음이라는 게 변하기 마련이잖아. 아니 솔직히 말하면 단 한순간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냥 샛별이가 생긴 책임감 때문에 자기랑 결혼까지 한 거지. 난 줄곧 자기랑 샛별이를 짐처럼 여기고 있었어. 남편의 말에 두 발을 딛고 선 땅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이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어쩌다 보니 어머니도 그 동기에 대해 알게 됐고, 실은 셋이서 몇 번 만나서 밥도 먹었어. 걘 내가 이혼하고 자기한테 와주기만 하면 다 괜찮대. 그만큼 날 사랑한대. 당신도 진짜 그 여자를 사랑해? 설마 벌써 같이 잔 건 아니지?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그저 두 눈을 내리깔고 시선을 피할 뿐이었죠. 그것만으로도 이미 긍정의 대담이나 다름없었네요. 쓰레기 같은 자식, 개자식,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미안해 미정아. 대신 이혼하면 샛별이 친권이랑 양육권은 다 포기할게. 또 네가 그동안 대준 학비나 이런 것들도 다 갚아줄 거고. 미안하다. 남편의 뻔뻔한 말에 기가 막혔어요. 딸의 친권과 양육권마저 포기하겠다는 말엔 심장이 칼로 후비는 듯 아파오더군요. 나야 그렇다 쳐. 근데 우리 샛별이 아직 초등학생이야. 지 아빠 드디어 의사 된다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이제 아빠 공부 안 하는 거냐고. 그럼 덜 바빠져서 자기랑 놀 수 있는 거냐고. 얼마나 신나 있는 줄 알아? 학교만 졸업하면 샛별한테 잘하겠다며. 좋은 아빠 되겠다며. 미안하다. 근데 어차피 내가 자기한테 마음이 떴는데 샛별이랑도 하루라도 빨리 정을 떼는 게 맞지 않겠어? 샛별이를 위해서라도 말이야. 샛별이를 위해서라고? 그 더러운 입으로 내 딸 이름 부르지 마! 넌 오늘부로 내 남편도 샛별이 아빠도 아니니까. 그래,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혼해 줄게. 근데 당신은 언젠가 반드시 나랑 샛별이를 버린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두고 보라고! 저를 붙잡으려는 남편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직 자고 있는 딸을 깨워 밖으로 나왔죠. 아무것도 모르는 딸은 잠에 취한 얼굴로 잠투정을 했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나 아직 졸린데. 미안해 샛별아. 엄마랑 잠깐 어디 좀 가자. 아빠랑 할머니한테 인사해. 아빠랑 할머니는 같이 안 가고? 응, 아빠랑 할머니는 안 가. 샛별이랑 엄마만 가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딸이 남편과 시어머니를 차례대로 끌어안고 다녀오겠다며 손을 흔들었어요. 어린 것의 무고한 얼굴 앞에선 그래도 양심이 찔리는지 남편도 시어머니도 차마 딸애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더군요. 그렇게 딸을 데리고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이새를 악물고 택시를 잡아탔는데요. 어디로 갈 거냐고 묻는 택시기사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군요. 10년간 죽어라 집과 일터만 오가며 살았던 삶이었어요. 그 흔한 친구 하나 만들 수가 없었는데 그 밤중에 갈 곳이 어디 있었겠어요. 손님 어디로 가실 거냐고요? 죄송해요. 일단 시내로 가주세요. 결국 시내에 있는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날 딸을 일단 학교로 보내고 저도 출근하는데 어찌나 막막하던지요. 저 혼자도 아니고 딸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숙박업소를 전전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돈도 버는 족족 남편 학비와 생활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따로 집을 구할 수도 없었고요. 다시 남편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야 하나?
하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바람은 그놈이 폈으니 위자료로 그 집이라도 받아내야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그 순간이었어요. 조심해요! 횡단보도를 건너다 그만 달려오던 오토바이에 치이고 말았어요. 크게 부딪힌 것도 아니었는데 몸이 뒤로 확 넘어가고요. 차도에 무릎과 손이 쓸렸죠. 이봐요, 괜찮아요? 잠시만요, 지금 바로 119 부를게요. 아니에요. 크게 안 다친 것 같은데. 교통사고는 나중에 어떻게 후유증이 올지 몰라요. 일단 같이 병원으로 가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저희 아버지 또래의 남자였는데요. 제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한사코 병원으로 가자고 했어요. 결국 회사의 얘기에 사정을 설명하고 병원으로 갔죠. 1년의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쓸린 다리를 치료받으려고 했는데요. 의사 가운을 입은 익숙한 얼굴의 남자가 치료실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이윽고 제 얼굴을 본 남자의 두 눈도 커다래졌어요. 아니 넌 미정아, 너 미정이 맞지? 남자의 정체는 다름 아닌 새오빠였어요. 10여 년 만에 보는 새오빠의 얼굴에 갑자기 눈물이 왈칵 나더군요. 놀란 오빠가 다가와 저를 살폈어요. 미정이 너 왜 그래? 어디가 어떻게 아파서 왔는지 말해봐, 응? 아니야,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오랜만에 오빠 얼굴을 보니까. 제 말에 오빠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다리의 상처를 치료해 준 뒤 따로 커피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병원 1층에 있는 카페에서 어색한 얼굴로 새오빠와 마주봤어요. 오빠가 의사가 된 줄은 몰랐네? 몇 년 안 됐어. 그보다 넌 어떻게 지냈어? 새오빠의 물음에 또다시 속절없이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오빠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의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그러자 오빠가 이를 갈았어요. 어디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이. 미정아, 그놈 어디 병원에서 일하게 됐냐? 땡땡병원 인턴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래? 거기 병원에 오빠 친구들 많으니까 일단 좀 기다려봐. 어떻게든 오빠가 복수해 줄 테니까. 새오빠의 말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물었죠. 오빠가 복수를 해준다고? 왜? 왜라니? 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넌 내 하나뿐인 동생이야. 그러니 복수는 당연한 거 아니야? 고마워, 오빠. 대신 복수에 성공하면 너도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라. 부탁이라니?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할게. 너 지금 지낼 곳도 없지? 나 병원 근처에 얻어둔 오피스텔 있으니까 일단 그리로 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오빠는 자기가 지내던 오피스텔에 저와 딸의 거처를 마련해줬어요. 덕분에 저는 한시름 놓을 수 있었고요. 변호사를 만나 이혼 상담도 받을 수 있었죠. 변호사 말로는 남편의 잘못이 확실하기 때문에 설사 남편 마음이 변한다고 해도 딸 양육권과 친권은 확실히 가져올 수 있고요. 그 상간녀와 남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어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힘이 나더라고요. 일단 상간자 소송을 걸려면 남편의 외도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 얘기를 하고 싶으니 따로 만나자고 했죠.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좋다고 나오더군요. 자기 지금 어디서 지내? 그날 그렇게 갑자기 나가버려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새별이는? 새별이는 잘 지내지? 이제 와서 좋은 아빠인 척 하지 마. 역겨우니까. 됐고 이혼 서류에 사인이나 해.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서류를 살펴보는 사이 실수인 척 남편 옷에 커피를 쏟았죠. 아이 차가워. 뭐 하는 거야? 옷 다 버렸잖아. 미안해. 세탁비 주면 될 거 아니야. 화장실 가서 일단 대충 닦고 와. 남편이 신경질을 내면서 화장실로 달려간 사이 남편이 휴대폰을 뒤졌어요. 역시나 상간녀와 주고받은 더러운 문자 내역이 한가득이더군요. 그걸 제 핸드폰으로 전부 찍은 다음 상간녀의 연락처도 저장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헤어지자마자 바로 상간녀에게 연락했죠. 딱히 어떤 정보를 캐내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그냥 궁금했어요.
남편이 저와 딸애를 버리고 선택한 여자가 누구인지 말이죠. 근데 카페에서 만난 상간녀를 본 순간 저는 굳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충격적이게도 상간녀는 제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제 생모의 의붓딸이었죠.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똑똑히 알아볼 수 있었네요. 근데 상간녀는 제 정체를 알고도 조금도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말이죠. 설마 내 남편한테 일부러 접근한 거예요? 나한테 억하심정을 품고? 제 물음에 상간녀가 코웃음을 쳤어요. 내가 그쪽한테 무슨 억하심정을 품어요? 그쪽이 품으면 모를까. 나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러다 칠성 오빠 핸드폰에 있는 그쪽 사진 보고 알게 된 거지. 처음엔 뭐 놀라긴 했는데 어쩌겠어요. 그땐 이미 칠성 오빠랑 갈 때까지 간 사이였고 오빠가 나 아니면 안 된다는데. 상간녀의 뻔뻔한 말에 절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남의 남자 뺏어서 멀쩡한 가정 파탄 내놓고 뭐? 어쩌겠냐고? 하지만 상간녀는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피식 비웃음을 흘리기만 하더군요. 그냥 그쪽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나한테 엄마도 빼앗기고 남편도 빼앗길 팔자였다고. 그 말에 머릿속에 한 가닥 남아있던 이성의 끈이 툭 끊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상간녀의 뺨을 후려치고요. 머리채를 휘어잡고 탈탈 털었어요. 그러자 상간녀는 별다른 반항도 못하고 비명만 내질렀죠. 이거 안 나? 대체 뭐 하는 거야, 야만적이게? 남의 남자 빼앗은 년이 누구한테 야만적이래? 뭐? 운명이라고 생각하라고?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아, 이러니까 엄마한테도 오빠한테도 버림받았지. 무식하게 힘만 세선. 이거 놔. 놓으라고! 저는 반성의 기미가 없는 상간녀의 머리채를 더욱 세게 잡아뜯었어요. 결국 지켜보던 카페 사장이 말려서 손을 놓긴 했는데요. 한 움큼 손에 쥐어져 있는 머리카락을 보니 속이 좀 시원하더군요. 상간녀는 자기 머리에 난 땜빵을 보더니만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당신 미쳤어? 내가 당신 폭행죄로 고소할 거야.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래, 고소할 테면 해봐. 나도 너 고소할 거니까. 어디 그뿐인 줄 알아? 너 인턴으로 들어가는 병원에 너 남의 남자 빼앗은 상간녀라고 다 소문낼 거야. 어디 두고 보라고. 그 말엔 좀 겁이 났던가 보죠. 상간녀의 얼굴이 흑빛이 됐어요. 그러기만 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니까. 해봐, 어디. 변호사 말론 그래봤자 벌금형 나올 거라는데 그깟 벌금 내고 말지. 거지 주제, 뭐 이렇게 무서운 게 없어? 당신이 그 벌금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못 내면 바로 노역으로 끌려가, 알아? 그럼 당신 딸도 못 본다고. 글쎄, 그렇게 될진 한번 두고 봐야지. 네가 네 엄마한테 못 들었나 본데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좀 하거든. 오빠도 의사고. 너 따위 두려울 게 없다 이 말이야. 거짓말 마. 오빠 말로는 당신 집안이랑 결혼했다며. 안 보고 산 지 10년도 넘었잖아. 그래. 근데 너랑 그 개자식 덕분에 다시 보고 살게 됐어. 고맙다고 해야 하나? 사실 아버지랑 화해한 건 아니었지만 일부러 세게 나갔어요. 상간녀는 바들바들 떨다 집으로 돌아갔고요. 저는 예고했던 대로 남편과 상간녀를 고소했죠. 며칠 뒤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소송보다는 다른 데 관심이 있더군요. 지은이 말로는 자기가 땡땡기업 딸이라는데 사실이야? 사실 그동안 남편에게 친정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굳이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어차피 절연해서 안 보고 사는데 그냥 대충 평범한 집안이었다고 둘러댔죠. 그래서 남편도 그동안 저희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까맣게 몰랐는데요. 상간녀에게 전해 듣게 된 모양이더라고요. 어차피 이혼하는 마당에 그게 중요해? 당연히 중요하지. 왜 그동안 말을 안 했어? 자기가 땡땡기업 딸이라는 거 알았으면 뭐 이혼 안 했을 거라고? 쓰레기 같은 자식. 그게 할 말이니?
아니, 내 말뜻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된 데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으니까. 난 돈 한 푼 못 버는데 자기 혼자 고생하고 이러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고 부채감 느껴지고 그래서. 개소리 그만하고 이혼 소송 준비나 해. 위자료 두둑하게 준비하고. 더는 상대할 가치가 없어서 남편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남편은 그 뒤로도 자꾸만 이런저런 핑계로 연락을 해왔는데요.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수작인가 싶어서 한 통도 받지 않았네요. 그 사이 이혼 소송은 무사히 진행돼서요. 저는 남편과 서류상 남남이 된 건 물론이고요. 상당한 위자료도 뜯어낼 수 있었네요. 물론 제 진정한 복수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저는 일단 남편과 상간녀가 인턴으로 들어간 병원에 둘이 바람난 사이라는 소문을 쫙 냈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병원 홈페이지에도 올려서 그 병원 다니는 환자들이 다 알게 했죠. 그러자 상간녀는 견디다 못해 병원을 그만뒀는데요. 그쯤에 새오빠가 아주 기막힌 정보를 물어왔어요. 그건 바로 상간녀가 의대 다니던 시절에 몰래 약을 빼돌려 주변 지인들에게 불법적으로 나눠줬다는 거였죠. 그게 살을 빼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여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약이었거든요. 문제는 그게 처방전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조제약이라는 거였죠. 저는 관련 기관에 이 사실을 익명으로 고발했고요. 상간녀는 결국 의사 면허가 박탈될 위기에 처했죠. 그러자 상간녀가 저를 찾아왔어요. 옆에는 제 친모도 함께였어요. 엄마는 절 보자마자 매서운 표정으로 눈을 부라리더군요. 너 어쩜 그럴 수가 있니? 그래도 지은이가 내 의붓딸이면 너하고도 자매나 다름없는 사이인데 그깟 남자 좀 뺏겼다고 어쩜 이렇게 잔인하게 굴 수가 있어? 십몇 년 만에 봐놓고는 잘 지냈냐는 말 한마디 없이 엄마는 대뜸 고함부터 질렀어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다 나오더군요. 잊었어? 엄마가, 아니, 당신이 날 먼저 버렸잖아. 나 같은 건 꼴도 보기 싫다면서 연 끊은 지가 언젠데. 당신은 더는 내 엄마가 아니야. 근데 어떻게 전현이 내 자매가 될 수 있어? 더군다나 전현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넌 어쩜 그렇게 표독스러운 게 네 애비를 꼭 닮았니? 아우 정말. 긴 말할 거 없고 당장 기관에 고발한 거 취소해. 잘못한 거라고 해명하라고. 우리 지은이가 어떻게 힘들게 의사가 됐는데. 그건 내 할 바 아니고. 전 그럼 내 앞에 무릎 꿇고 둘이 빌어봐. 뭐야? 싫어? 싫음 말고. 나야 아쉬울 거 없으니까. 정신 차려. 지금 누가 아쉬운 입장인지 잘 생각해 보라고. 그러자 옆에 가만히 있던 상간녀가 엄마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맞아 엄마. 나 진짜 의사면허 박탈되면 안 된단 말이야. 일단 잘못했다고 빌자. 마지못한 표정으로 모녀가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달라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10년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았네요. 물론 고발은 따로 취하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럴 리가 있나요? 결국 상간녀는 의사 면허가 박탈됐고요. 동네에도 남의 남자 빼앗은 여자라는 게 소문이 나서 결국 시골로 도망치듯 이사를 갔어요. 그러자 그년 아비라는 작자가 단단히 꼴이 났나 보죠. 차마 저한테 뭐라고 못하고 엄마만 엄청 잡은 모양이더라고요. 당신 전남편하고 낳은 딸 때문에 자기 딸 인생 망쳤다면서요. 결국 엄마는 견디다 못해 또다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요. 갈 곳 없는 처지가 되자 또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미정아, 엄마가 잘못했다. 3살 임차리고 남편 눈치가 너무 보여서 널 마음껏 그리워할 수가 없었어. 네가 찾아왔을 때도 모질게 내몰 수밖에 없었고. 너도 이제 딸이 있으니 엄마 마음 이해하지 않니? 제발 엄마 좀 받아주렴. 그 뻔뻔한 말에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내가 왜? 나도 이제 딸이 있으니까 엄마 마음이 더욱더 이해가 안 가던데. 난 우리 딸 무릎에 작은 생채기만 나도 가슴이 미어지던데
눈물 한 방울만 흘려도 미칠 것 같던데. 근데 엄만 대체 나한테 왜 그랬어? 미정아, 엄마가 미안해. 그땐 엄마도 너무 살고 싶은 마음에. 그래, 아빠하고는 못 살겠어서 엄마도 엄마 인생 살고 싶다면서 나 버렸지. 그럼 그걸로 끝인 거야. 이제 와서 오갈 데 없는 처지 됐다고 날 다시 찾아오다니. 엄마는 양심도 없어? 그 상간녀 엄마랍시고 나한테 찾아와서 난리칠 땐 언제고. 제 말에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런 엄마를 노려보며 말했죠. 다신 나 찾아오지 마. 당신이 날 대문 밖으로 내몰며 다신 찾아오지 말라던 그날, 나도 당신을 버렸으니까.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땐 경찰 부를 거야. 그렇게 저는 엄마와의 인연도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쯤에 놀라운 소식이 날아왔는데요. 그건 바로 새오빠가 전해준 남편의 소식이었어요. 미정아, 네 전남편 이번에 의료사고 낸 거 알아? 뭐? 의료사고라니? 담당 의사가 처방해준 약물을 착각해서 전혀 다른 걸 환자한테 준 모양이야. 그래서 그 환자는 결국 죽었는데 병원에서 일 키우기 싫어서 원인 모를 심장마비라고 하고 그냥 넘어간 모양이더라고. 서류도 조작하고. 그동안 네 남편 무너뜨릴 구실이 없어서 계속 찾고 있었는데 그놈이 제 발로 지옥 가는 열차에 올라타줬어. 확실한 거야? 그 병원에서 일하는 내 친구들한테 직접 들은 거야. 확실해. 남편을 궁지로 몰기 위해선 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만나 대화를 청했죠. 그쯤에 남편은 상간녀와도 헤어지고 혼자 지내고 있었는데요. 제가 부잣집 딸이라는 걸 안 뒤로 어떻게든 재결합을 하지 못해 안달이었어요. 그러니 제 전화 한 통에 바로 날아오더군요. 자기가 날 보자고 하고 어쩐 일이야? 드디어 나 용서해줄 마음이 든 거야? 당신 의료사고 냈다며? 제 한마디에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걸 당신이 어떻게... 다 아는 수가 있지. 어떻게 된 거야? 진짜 서류 조작까지 해서 덮은 거야? 아니, 난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바보 같은 남편은 제 앞에서 이런저런 변명을 하기 바빴어요. 그게 다 제 핸드폰에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저는 남편과 헤어지자마자 바로 오빠를 만났어요. 그리고 오빠와 함께 피해자 유가족을 만나 남편이 죄를 자백하는 녹음 파일과 조작된 서류 등을 넘겼죠. 그걸 증거로 유가족은 병원과의 소송에서 이겼고요. 남편은 그 일로 의사 면허를 박탈당한 건 물론 실형까지 살게 됐어요. 고맙다면서 제 손을 잡고 우는 유가족들 앞에서 솔직히 좀 부끄럽기도 했어요. 제 복수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요. 하지만 어쨌든 결과가 좋았으니 된 거 아니겠어요? 그 잘난 의사들이 졸지에 감옥에 가게 되자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어요. 형량이 너무 과하다면서 항소한 건 물론이고요. 유가족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찾아가기까지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유가족과 같이 있던 저를 보곤 뒤늦게 모든 사실을 눈치챘죠. 너구나. 네가 우리 아들 망치려고 뒤에서 이런 작당 모의를 했던 거야. 그걸 이제 아셨어요? 머리가 나쁜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제 조롱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너 인연! 이대로 우리 아들 감옥 가면 내가 너 가만둘 것 같아?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요? 그 인간한테 우리 친정이 어떤 집안인진 들었죠? 어머님이 저한테 돈으로 이길 수 있어요?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장담하건대 어머님이랑 어머님 아들은 제 털끝 하나 못 건드려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기만 할 뿐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더군요. 미정아, 내가 잘못했다. 애초에 칠성인 너 두고 다른 여자한테 한눈 팔 마음도 없었어. 내가 다 옆에서 부추긴 거지. 네가 분에 넘치는 며느리라는 것도 모르고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렴. 아니, 나는 용서해 주지 않아도 좋으니까 제발 우리 칠성이만큼은...
네가 유가족들한테 잘 얘기해서 제발 감옥 가는 것만큼은 막아주렴.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너 정말 이럴 거냐? 내가 이렇게 무릎까지 꿇고 비는데. 어머님 무릎이 뭐 얼마나 비싼 무릎이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 그 인간한테 의료사고 저지르라고 사람 죽이고 모르쇠하라고 시키기라도 했어요? 다 그 인간이 저지른 업보예요. 엄연히 그 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있는데 죗값을 치러야죠. 안 그래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돌아섰고요. 몇 달 뒤 남편은 최종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으로 들어갔네요. 남편이 감옥에 들어간 날 저는 새오빠 앞에서 기쁨인지 슬픔인지 모를 눈물을 흘렸어요. 다 오빠 덕분이야. 정말 고맙고 또 미안해. 됐어. 마음 같아선 그놈 때려 죽여도 시원찮은데 그래도 복수란 게 당하는 사람만큼이나 하는 사람도 피폐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 이제 미정이 너도 그놈한테 벗어나서 네 인생 살아야지. 응, 그래야지. 고마워, 오빠. 미정이 너 내가 복수하는 거 도와주면 내 부탁 하나 들어주기로 한 거 기억나지? 그럼 기억나지. 부탁이 뭔데? 새오빠가 하늘에 별이라도 닫아달라고 하면 정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만큼 오빠한테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요. 하지만 새오빠가 얘기한 부탁이란 너무나 뜻밖이었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주라. 엄마도 아버지도 널 많이 기다리고 계셔. 새별이도 많이 보고 싶어 하시고. 새오빠의 말에 또다시 눈물이 왈칵 났어요. 엉엉 울면서 그러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니 오빠의 두 눈에도 물기가 어리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딸을 데리고 부모님 댁으로 들어갔어요. 새어머니는 절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고요. 아버진 잘 왔다 하면서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죠. 10몇 년 만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난 뒤 아버지가 그러시더군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진 정훈이한테 얘기 들었다.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이 애비를 찾지 않은 네가 원망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많이 미안하더구나. 내가 네 애비 노릇을 얼마나 못했으면 네가 그렇게 힘들어도 날 찾지 않았을까 싶어서. 돌이켜보면 너한테 왜 그리도 무심했나 후회가 된다. 한 번만 더 널 다시 키울 수 있다면 그땐 더 잘 키울 수 있을 텐데. 아버지의 후회 섞인 말에 울컥 눈물이 나왔어요. 소리도 못 내고 흐느끼기만 하자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저를 끌어안았어요. 부모 자식이란 게 뭔지 그것만으로도 수십 년간의 원망이 확 녹아내리더군요. 지금 저는 가족들과 또 딸과 함께 잘 지내고 있어요. 곧 명절이 다가오는데 썰밤 가족 여러분도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